가상화 하겠습니다. 가상화는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가상화는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예요. 쉐어링. 하나의 리소스를 여러 개에서 쓰는 거고, 폴링은 뭐죠? 그리드와 비슷한 거예요. 뭉쳐가지고 걔를 하나의 리소스처럼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쉐어하는 거하고 모아서 하나처럼 보여주는 거하고 틀린 거죠. 그죠? 이걸 폴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뮬레이션은 뭐죠? A 기능이 있는데 A 기능이 아니라 B 기능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요즘에 그 테이프 디바이스를, 디스크 디바이스를 테이프 디바이스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가상화 기술이에요. 그렇죠? 디스크를 테이프 디바이스처럼 쓰는 거예요. 장치명을 가상화로 표현해서. 얘를 이뮬레이션이라고, 치환이라고 하고, 인설레이션은 뭐죠? 필요하면 붙이는 거예요. 가상화 쪽에도. add하고 replace하고 change하는 거죠. 여기 이제 클라우드에 보면은 계속해서 CPU를 추가하는 기술이나 CPU를 증선하는 거를 다운타임 없이 바꾸잖아요. 그쵸? IBM 같은 것은 퍼센트로 관리해요. 파워 VM의 가상화 기술은 N% 가상화예요. 그래서 25%를 쓰고 있다가 이 CPU에 필요하면 35%, 1%씩 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걔를 인설레이션이라고 해요. add하고 replace하고 change할 수 있는. 이 가상화의 네 가지의 일단 기능, 무슨 가상화가 될지라도, 이게 스토리지 가상화가 될지, 서버 가상화가 될지, 네트워크 가상화가 될지, 무슨 가상화가 될지라도 네 가지 기능을 기본 여러분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거 설명입니다. 쉐어링은 뭐 다수의 가상화를 통해, 폴링은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뮬레이션은 특성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인설레이션은 상호 매핑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가상화의 네 가지 기능 중에 유형은 뭐냐?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가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마치 클라이언트에 해서 가상화처럼 쓰이는 것이 있고, 네트워크 가상화가 요즘에 또 많죠. 기본적으로 지금 블레이드 장비나 그 다음에 가상화되는 장비는 가상화 랜 스위치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서 파이버하고 그러니까 파이버하고 10백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메가냐 1기가냐예요. 라인 자체가. 그럼 꼽히는 게 이더넷 카드가 틀려요. 1기가 이더넷 카드, 1기가 카드, 스카시 카드, 기가빗 카드하고, 그 다음에 100메가 10, 옛날엔 10메가였죠. 카드하고 틀려요. 어찌됐든 얘를 쪼개서 쓸 수 있어요. 가상화로. 이걸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합니다. 스토리지 가상화는 잘 알죠? 하나의 뭐 A와 B와 C를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자체를 가상화 기술에서 논리적으로 나눠가지고 매핑해 줄 수 있죠. 서버 가상화는 뭐죠? 메인보드나 어디까지 되는 거죠? 메인보드에서 CPU 코어까지 갔어요. 그래서 CPU 코어 한 코어에다가 더 쪼개서 서버를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상화의 종류만 보통은 맞히는데 도입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질적 가상화예요. 이게 가장 제가 또 지금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젝트 PM을 그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2005년에 해보고 저 한 6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하나팀만 하다가 우연찮게 데이터 센터 쪽 PM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6개월째네. 내가 소중한 도움이 됐던 기술사 공부하실 때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많다는 거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진짜 맨땅 헤딩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진짜. 사업 그만두고 처음에 들어간 데이터 센터에서.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 EMC 스토리지 보면은 옛날에 미들레인지와 하이엔드 두 가지가 있어요. C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DMX 시리즈가 있어요. EMC에 두 개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하이엔드급 회사가 있었고 새로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영업사원한테. 이거 두 개 가상화 묶어줘. 안 된대. 그러니까 이질이야. 동질이 아닌 거예요. 같은 회사지만. 더 하고 싶었던 건 히다치하고 EMC를 묶고 싶었어, 나는. 그래서 고객한테 묶어가지고 스토리지 풀링을 해서
함께 쓰면서 자원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웃소싱 사업자니까. 근데 안 돼. 파이버 스위치에서 위에 점점 가상화 때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위에서 스위치 단에서 대부분 파이어에서 가상화 솔루션이 붙어 있어요. 안 그러면 벤더의 가상화 솔루션이 많거든요. 벤더 가상화는 여기서 얘기하는 동질 가상화예요. 동질적 가상화.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에서 보면은 EMC다 그러면 EMC 자기네들이 자기네 제품만 지원하는 가상화 솔루션이 있어요. 이질적 가상화는 뭐냐? A와 B와 C 벤더를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가상화예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전사적 가상화는 뭐냐? 밑에 기술을 떠나서 모든 자원을 동쪽으로 다 관리해서 걔를 사용량 기념으로 관리하는 거고, 글로벌 가상화는 건 뭐냐면 가상화 그 경계를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까지 다 합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글로벌 뭐 기업이어서 뭐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HP 데이터 센터나 HP 솔루션들을 보면 글로벌 기능이 있어요. 글로벌 ID, 글로벌 기능들이 뭐 합쳐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 동질, 이질, 전사, 글로벌 이렇게 4단계로 도입 단계가 갈려야 된다. 그래서 이 단계대로 하되, 자, 가상화하는데 갑자기 뭐 ITIL 프로세스냐? 근데 보시면 이게 ITIL과 프로세스 자동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써주셔야 되고, 이게 안전성,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참고로, 자, 뭐, 인프라 자원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볼 수 있고, 인포메이션 파일이나 데이터 가상화, 워크로드는 트랜잭션을 로드 밸런싱 하는 것도 가상화로 봐요. 태스크 가상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가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 컴퓨팅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온디맨드예요. 온디맨드인데 단어 쓰실 때는 사용한 양만큼 온디맨드, 그리드, 오토메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파티셔닝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설명은 온디맨드라는 대표 썼지만 당연히 어질러티, 그죠? 이 신뢰성, 이건 잘 영어를 잘 안 써요. ROIT, 이건 영어를 좀 많이 써요. 자, 이걸 당연히 컴퓨팅을 구성하려면 서비스 관리가 있어야 되고,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클라우드에서 앞뒤 좌우측하고 중요한 몇 가지 빠지고 그냥 관리, 서비스 관리, 리소스 관리, 자원. 이게 3가지 심플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하다가 만 거예요, 유틸리티 컴퓨팅은. 개념만 있어서.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답을 쓸 때는 그리드 기술, 버추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오타입니다. 파티셔닝인데 P-A-R-T-I-O-N 파티셔닝, 프로비저닝, 오토메이션 그 같은 뭐 블레이드 서버도 하나 되겠죠. 신기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틸리티 컴퓨팅을 답안했을 때는 꼭 비용 관점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 비용, 비핵심 비용,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크 시점에 자원을 투입을 해서 핵심 역량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비용 부분의 코멘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프로비저닝. 프로비저닝은 기출은 없지만 클라우드에서 핵심 단어예요. 프로비저닝. 프로비저닝이 뭐죠? 어떤 리퀘어먼트나 리퀘스트에 의해서 시스템을 자동으로 할당하거나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거를 프로비저닝이라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점점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 작업을 누가 했었죠? 사람이 했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한 거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안에 핵심에 보면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이 중요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비저닝 개념은 뭐 사용자가 증가가 폭주한다. 그래서 리소스 부족 현상이 난다. 그러면 자원의 프로비저닝해서 추가 할당해서 서버 자원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프로비저닝 서버 안에 구성 정보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에지이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어디다 지금 타스크에다가 증가시켜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가 꼭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성 정보와 워크플로우 2가지가 반드시 있어주고 그걸 프로비저닝 서버에서 서버 시스템을 개념을 한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의 유형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서버 프로비저닝이 있는데, 그럼 서버 프로비저닝과 OS 프로비저닝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서버 프로비저닝은 기본적으로 물리 서버에서 논리 서버 할당을 해주는 거를 서버 프로비저닝이라. 물론 서버와 OS 프로비저닝을 합쳐가지고 그냥 서버 프로비저닝 하기도 해요. OS는 그 위에 윈도우를 깔 건지, 그죠? 아니면 리눅스를 깔 건지, 그 절차를 따라서 자동화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는 OS 외에 우리가 WAS나 DB나 APP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용 측면에서는 수동이냐 자동이냐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동이냐는 것은 담당자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내에는 잘 안 돼 있지만 해외에는 이 프로비저닝이 오래된 타스크며 중요 주제예요. 데이터 센터 자동화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버 많아봤자 지금 제가 은행 쪽 하고 있는데 그 금융그룹이 서버 다 합쳐도 1,500대밖에 안 되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을 한 3만 대로 봐요. 일반 데이터 센터. 3만 대에서 5만 대. 그러니까 3에서 5만 대를 지금 하려면 자동화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수거든요. 지금 1,500대만 해도 지금 금융그룹이에요. 은행, 카드, 보험 다 합친 국내 제1금융그룹에서 1,5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주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비저닝도 중요한 데스크탑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는 사용자 데스크탑을 가상화해서 비용 절감이나 라이센스 이런 관리와 보안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방식. 이거 왜 필요하겠죠? 뭐 비용은 답안 쓰셔야 되긴 하는데 비용은 지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비용이 더 든다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다 KT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이거는 돈 적게 들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프로비저닝을 하는 이 중간에 그 가상화 솔루션이 라이센스가 비싸요. 젠이나 VM웨어 자체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하드웨어도 사야 되죠. 또 OS를 만약에 오픈소스로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기존 걸 하게 되면 그 라이센스 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쓰이냐, 여기 보면 데이터 보안 측면이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뭐 도면이나 그 다음에 연구 이런 쪽으로 얘네들을 이용하게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의 유형에는 보면 개인 로컬 PC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서버 베이스 컴퓨팅, 이게 초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데스크탑 가상화의 초기 모델이에요. 얘는 여기 보시면 뒤에 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데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얘가 터미널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제 뭐 메인프레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터미널 서비스에서 나의 클라이언트 터미널을 가지고 세션이 하나 따지고 그 세션에서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쓰면 마치 내가 한 그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것처럼 저장되고 기록이 돼요. 근데 지금 방식은 대다수, 물론 이걸 지금 쓰시는 데도 있어요. LG는 아마 이걸로 쓰실 거예요. VDI는 뒤에 보시면 OS가 틀려요. 버추얼 머신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VMware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용자마다. 그래서 요 VMware에다가 버추얼 머신으로 올리고 단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요. 이 서버 위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할당하는, 클라이언트를 할당,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A 클라이언트에서 A 서버로 접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PC로 또 원격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세션을 얼로케이션 시키는 매니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까지만 보면은 그냥 OS 가상화죠. 아니, 그죠? 그 다음에 CCI는 뭐냐면 이 블레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블레이드를 가지고 이 판이 있어요. 메인판 자체. 여러분 블레이드 서버를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블레이드는 이렇게 옆으로 렉을 이렇게 봤을 때 옆으로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메인보드 판이 쫙 꼽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장애나면 메인보드 판 빼서 옆에 거 그냥 꼽으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 메인보드 판마다 서버를 알로케이션 시키는 거를 CCI 방식이라고 해요. 이건 상당히 가상화의
기술 중에서 대신에 이제 요 메인보드판밖에 없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밑에 스토리지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렇죠? 얘네들은 공유해서 가상화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이드 시스템에 한정돼서 얼로케이션 시켜주는 거를 CCI로 한다. 지금은 요 프로토콜입니다.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인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원격으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리모트 컨트롤을 해서 원격 접속으로 화면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토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VDI가 공공에는 다 VDI로 돼 있어요. 공공 데스크탑 가상화 프로젝트가 다 뜨고 진행이 되는 게 젠하고 VM웨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공에서는 이 VDI를 젠으로 만든 회사하고 VM웨어로 만든 회사하고 못 옮겨요. 쉽게 보면 교육부서에 있다가 행안부로 옮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상화 옛날에 쓰던 거 이거 일로 옮겨줘 했더니 이거 VM웨어고 젠 못 옮기는데요. 원래는 부서 이동을 하면 내 VM만 카피하면 뜨잖아요. 근데 안 돼요. 젠하고 VM웨어 호환이.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라이센스를 안 물 줄 알았는데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만 쓰면 다 물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지금 더 든다 그래가지고. 네. 자, SBC를 좀 보면 서버 베이스 컴퓨팅을 보면 서버에 접근해서 다 처리하는 거죠. 뭐 유출 위험이 증가한 뭐 차단할 수 있고 노출을 극복할 수 있고 서버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뭐 단점으로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연결되는 세션마다 서버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되겠고 한 군데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 성능이나 이런 성에 제약이 돼 있고 활용성이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접속하려면은 표준화되어 있는 패키지 솔루션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고 엔스크린. 엔스크린은 이제 공동된 운영체계를 탑재한 다양한 단말기에서 하나를 사면은 멀티 화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디바이스의 컨텐츠를 심리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주로 이거 저기거든요. 호핀, SKT. 호핀 아세요? 안 써보신 분들은 여기서 샀어요. 핸드폰에서. 그러면 TV에 가서 내 본만큼 거기서 TV에서 보는 거예요. 호핀으로. 여기 호핀 서비스예요. 그게 엔스크린인데 이게 왜 또 중요하게 봤냐면 시험 문제에서 내출했냐면 우리 미래에서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예요. 엔스크린은 내가 구매한 내용을 어떤 스크린에서도 엔스크린이라는 거죠. 여기 스크린에서 보다가 절로 가서 또 볼 수 있고 TV에서 보다가 내 스마트폰 보다가 한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심리스하게 이게 클라우드와 똑같은 나라였죠. 심리스, 퍼베이시브, 스며들고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의 스마트화, TV의 스마트화, 스토리지 스마트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SKT 호피는 OSMU 방식이에요. 한 번 구매한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 쓸 수 있는 거고 ASMD 방식이 있어요. 이게 메타미러 서비스인데 그 TV, PC,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활용해서 각 기기별로 특성에 맞는 동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한 번 콘텐츠를 가지고 끊김없이, 그러니까 연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가 저쪽에서 보는 거죠. 당연히 그럼 서버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고, 요거는 그 통신을 해서 그 위치부터 보여준다는 개념이고요. 얘는 해당하는 콘텐츠를 만약에 PC나 TV나 스마트폰에 다양하게 그 기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보내줘서 그 콘텐츠에 맞게끔 추가 연동 정보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TV,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거하고 TV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활용 측면에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앨범 정보, 노래 정보, 아티스트 정보 이런 것들을 추가 정보로 기기마다 다르게 전송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ASM, 어댑티브
소스 멀티 디바이스. 여기는 원 소스 멀티 디바이스. 틀린 거죠. 얘는 하나의 소스로 멀티 디바이스로 보는 거고, 얘는 어댑티브 소스를 가지고 멀티 디바이스를 보는 거죠. 그게만 차이가 있고요. 당연히 클라우드가 돼 있어야 되고, 가상화나 서버 분산 기술이 있어야 된다. 관련된 기술 요소로 DLNA라고 있어요.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무선으로 집안의 네트워킹의 전자기기들을 묶는 거고, 별도의 어댑터나 단자 필요 없이 기관에 연결을 할 수 있는 표준화 기관에서 선정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하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HTML5 기술을 플러그인 기술로 API 형태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웹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아까 여기 요 ASMD의 추가 정보들을 보려면 HTML 베이스로 보면 HTML5의 API 형태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영상 품질이나 이건 뭐 바뀌었으니까 LTE로 결제 방식, 그 다음에 클로스 플랫폼이 이슈가 돼요. 지금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실 스마트 기기 이따가 보실 건데, 스마트 기기들을 보면 또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와 어찌됐든 지금은 얼라이언스가 또 되고 있어요. 합종 연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은 다 옛날 거 잊어버리고 지금은 아이폰 계열과 안드로이드 계열만 딱 남았어요. 또 안드로이드 계열 간에 그들 간에 서로 기기 호환이 잘 안 되니까 그들 간의 얼라이언스 표준화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클래스 플랫폼 이슈라는 거는 플랫폼에 따라서 지금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고, 보안이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됐고, 다음 책을 꺼내시면 앞에 부분은 제가 이따 식사하고 와서 설명드리고, 일단 진도를 좀 빼는 게 좋으니까 마크업 언어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오늘 이제 오후에 남은 거는 마크업 언어하고 오전에 좀 할 거고, ITS 통합,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방송, 전자문서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디지털 컨퍼런스 강의하면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보는 게 시멘트 웹하고 소아하고 클라우드하고 XML, 그 다음에 모바일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방송의 IPTV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예요. 뭐 정책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이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ITS는 왜 내느냐? 계속 나온단 말이죠. 중요하지 않은데. 교수님들이 또 냈어.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참,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전자문서는 이것도 교수님들 때문에 넣은 거예요. 전자문서라는 건 교육, 가르치는 거. 이런 거의 베이스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크업 언어를 한 20분 정도 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크업. 문서의 구조와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규칙. 이걸 정의할 수 있는 언어를 마크업 언어라고 그래요. 다시. 구조와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시멘틱 웹과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멘틱 웹은 문서의 구조와 의미를 우리가 마크업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HTML은 정형화되어 있고 XML은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죠? 그러나 의미를 정의하는 언어는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왜 문서의 구조와 의미라고 했냐면 HTML은 헤더, 바디, 이건 구조죠. 그렇죠? 요거는 헤더고 요거는 바디다. 그렇죠? 그 다음에 href, 이거는 연결된 내용이다.
이미 태그를 정의했죠. 그래서 구조는 기본 정의되는데 의미도 일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미라고 정의를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XML을 보면은 더 심해. 얘는 당신 마음대로 정하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는 마커 번호, 여기 지금 마커 번호 공부해서 마커 번호에 HTML과 XML을 공부하고, 그래도 의미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W3C에서 시멘틱 웹을 의미만이 아니라 의미, 사전, 룰, 규칙까지.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나 소프트웨어가 찾도록 구조하자. 밑에서부터 위까지를 만든 거를 시멘틱 웹이라는 거죠. 이 시멘틱 웹에 쓰는 마커 번호 XML. 그러면 XML과 시멘틱 웹을 비교하면 안 되죠. 시멘틱 웹은 전체의 구조예요. 그 중에 마커 번호는 XML. 의미 표현은 RDF. 사전은 온톨로지 언어인 OWL. 이게 되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작을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시멘틱 웹을 이제 원래 시작은 시멘틱 웹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1세대는 RDF라고 돼 있고 뭐 TX, 3세대 뭐 라텍스, SGML. 사실 요 SGML에서 시작이 된 거죠. 자, 우리가 HTML 예를 들어서 마크업을 생각해 보면 양식이 있어요. 폰트냐, 볼드냐, 언더라인이냐, 구조가 있어요. HP나 뭐 디벡션,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타이틀이냐, 코드냐. 그렇죠? 자, 이제 XML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요. 그렇죠? 확장 가능한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구조화된 문서와 태그를 SGML의 장점과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하기 위한 HTML의 장점을 취합해서 W3C에서 만든 표준 메타 언어예요. 잘 쓴 표준 메타 언어. 이게 확장 가능해요. 그래서 익스텐저블인 거예요. 다 쪼개놨어요, 이거를. 자, 특징은 셀프 디스크라이빙. 무슨 얘기냐? 당신 마음대로 태그를 정하시오. 이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태그를 정하시오. 자, 다시. 이 마크업 랭귀지는 뭐라는 거냐면 문서를 표현하는 거지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XML이 자바나 C나 변수를 선언해서 로직을 넣고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마크업 랭귀지는 문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 여러분이 계약서를 만든다. 이거를 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그래서 웹 지향이라고 하는 거죠. 문서를 구조하는데 웹상으로 퍼블리싱 하려고 하는 거지 얘를 프로그래밍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방성이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정의된 DTD를 오픈해야 돼요. 확장성이 있어요. 밑에 거 보시면 확장된 표준을 이용을 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XML을 보시면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만 먼저 하겠습니다. XML의 태그를 정의하는 거는 DTD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DTD. 그러나 DTD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XML 스키마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XML 스키마와 RDF 스키마 비교된 내용을 설명을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나 시멘틱 웹에서는 DTD도 없고 XML 스키마도 없고 네임스페이스가 들어갔었죠. XML과 XML 네임스페이스가 들어갔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DTD에는 태그만 정의되어 있는 거고 태그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의되는 변수, 정의되는 선언을 XML 스키마에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합친 거를 네임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려서 최신 표준인 네임스페이스를 시멘틱 웹에 썼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HTML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뭐예요? HTML에 헤더, 바디, 아까 B 이런 게 정의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정의를 시키는 거예요. 서로 알아먹게끔. 야, 이거는 B라고 정의한 거, 바디라고 정의한 거는 이거는 본문이야. 요걸 읽어보면 너 알 수 있어. 당연히 내가 이 XML을 이해하려면 DTD를 먼저 읽어봐야 XML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HTML은 DTD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다 똑같이 그렇게 쓰기로 정의한 거니까. 그죠? 태그 자체를. 그러나 XML은 만들 때마다 태그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EBXML은 뭐며, 여기 오른쪽에 있는 XBRL은 뭐며, 뭐 이렇게 XBRL, 뭐 XRML, SyncML 이런 건 다 뭐냐? 이거는 어떤 기관에서 앞으로 우리 기관은 이런 표준화 단체는 이런 기술은 이런 태그로 다 똑같이 씁시다. 오케이? 이게 XBRL이 뭐죠? 공식 표준이에요. XML로 썼지만 쓰는 표현 태그의 방식을 공식 기관에서 다 똑같이 쓰기로 정의를 했어요. 그걸 XBRL이라고 그래요. 기업 공식 표준을 XBRL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를 많이 만날 거예요. XML DB는 뭐 DB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시리즈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싱크ML은 뭐죠? 우리가 모바일 DB에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거를 데이터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XML 내에다가 메시지로 전달해서 싱크를 시켜요. 모바일 DB에서. 이거를 태그 문법을 표준화했어요. 이거를 싱크ML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파생. 우리가 이제 도구죠. XML은 물론 문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메시지도 포함되니까 얘가 문서만 되는 게 아니라 동기화하는 모듈에도 쓰여요. XML 자체가. 그러나 어찌됐든 XML은 태그를 정하는 놈 마음이고 정하는 게 표준화 기관이나 기술 표준 기관이면 그놈이 마음 정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웹 문서를 표현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스타일 시트가 있어야 돼요. HTML을 보면. 그렇죠? 스타일 시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물론 B나 이렇게 글자에 대한 폰트는 있지만 얘에 대한 디자인의 스타일에 대한 스타일 시트가 무엇이냐? 어떻게 익스프레션 되느냐? 요게 XSL로 별도로 떨어져 나요. 별도의 파일로. XSL로 정의되고 그걸 어떻게 전환시켜 줄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현 방식이에요. XSL은 프레젠테이션, 저기 스타일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XSTL은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뒷장에 가서 좀 설명드리고 자, 우리가 하이퍼링크가 있는데 얘는 XLL이라고 링크 부분을 별도로 떼어냈고 그리고 이 문서의 위치를 XPath로 정의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링크 부분하고 그 문서의 경로 부분을 XPath로 정의를 별도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RDF는 시멘틱 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온톨로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의미가 RDF 문법이 기존에 있었어요. 즉, 시멘틱 웹을 정의할 때 RDF를 새로 정의한 게 아니고 기존에 RDF가 있었는데 시멘틱 웹을 정의할 때 RDF를 표준으로 그냥 정의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의미 부여가 RDF가 있었어요. 의미 부여 문법이 RDF 문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 다음에 XML은 워낙 문서가 방대해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이다 아니면 뭐 고대학 문건이다. 이걸 XML로 정의했다. 그럼 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느 위치에. 물론 패스 가지고 찾아가면 되지만 패스에서 위치 부분은 구분이 되지만 내용 부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걸 쿼리를 던질 수 있어요. SQL 문장과 비슷한 X 쿼리를 던질 수 있어요. 이거를 XQL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설명인데 그러면 도대체 기계가 이 태그의 문법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모르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태그 문법을 눈으로 이렇게 쭉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서를 보지만 기계는 이해를 못해요.
그걸 파싱이라고 그래요. 기기가 이해시키는 방법. 그래서 돔과 삭스 방식이 있어요. 한꺼번에 전부 다 해석을 해서 보느냐, 필요할 때마다 DTD를 파싱해가지고 보느냐, 문건을 보느냐, 돔과 삭스 방식이 있어요. 여기 돔만 표시됐는데 원래 돔 슬래시 삭스인데 요게 파싱에 대한 메커니즘이 두 가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XML 문건이 웹에 노출되다 보니까 얼마나 보안에 취약하겠어요.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받거나 할 때마다. 그래서 XML의 보안 패밀리가 무구무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XKMS, XAMO, X서명, SAML, XACML, WSecurity부터 보안 시리즈들이 쫙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XML은 먼저 여러분이 XML로 정의를 하려면 마음대로 정의하시는 게 아니라 DTD에다가 태그를 선언하시고 그 태그대로 문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읽으려면 돔이나 삭스로 파싱이 돼야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걸 XML을 브라우징 할 수 있는 도구가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브라우징이 돼요. XML이. HTML5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파싱을 해서 그걸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서를 만들 때 나는 기본적으로 링크는 별도로 분리해내야 되고 이 XML 내의 문서의 패스를 별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얘에 대한 스타일 시트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정의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필요하면 의미 부여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이런 기준에서 만든 요 밑에 표준들이, 뭐 이거 말고도, EBXML도 마찬가지죠. EBXML도 전자상거래 표준인데, 이 문법 기준대로 태그를 다 서로 정의한 거예요. 상거래하는 회사들끼리. 자. 자, 그래서 아까 설명 약간 풀어놓은 건데, 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 XML로 구분된 자료를 출력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각 필드를 어떤 태그로 변환할 수 있는지. XSLT는 이 문서를 출력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기한문이라고 기한이다. 아니면 보고서다. 보고서에 해당하는 타이틀의 구조나 내용들을 분리해 주는 거고, XPath는 문서의 특정 위치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거죠. 원래는 XPath가 여기 앞에는 X포인터가 생략돼 있어요. 근데 X포인터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서들의 특정 부분만을 XML의 주요 요소들 간의 특정 부분을 연결하는 걸 X포인트라고 그러고, XSLT와 X포인트가 결합이 돼서 XPath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위치를 가면서 문서의 출력 구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 찾지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 위치의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XLST와 X포인트가 합쳐진 거를 XPath라고 보는 거죠. XLL은 링킹 랭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들을 일대다 다대일 관계로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자, XML 스키마. DTD를 대폭 확장해서 XML 문서가 가질 수 있는 엘리멘트 타입이나 엘리멘트 간의 관계까지 상세하게 정의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태그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엘리멘트 타입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안에 선언할 수 있는 쉽게 하면 변수와 같이 변수 타입이나 정의할 수 있는 타입들을 선언하고 그들 간의 관계, 얘가 어떤 상위, 하위의 엘리멘트에 속하는지를 관계를 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XML 스키마다. X쿼리. 구성표에 있던 거하고 위에 그림 있던 거하고 네. STL하고 XLT하고 틀린 거예요. 어떤? SLT하고 이거 하고요. 그 위에 그림에 있는 거 보면은 전환해 놓은 거 STL로 돼 있잖아요. 요게 맞습니다. 요거 말씀하신 거죠?
여기 LT가 바뀌었습니다. LT. 이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문서를 만들었으면 이제 기계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계가 이해를 하려면 파싱을 해야 되죠. 이 파싱이 어디 나오죠? 여러분, DB 공부를 하시면 SQL 파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가 SQL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만 기계가 이해해줘야 돼요. 기계가 이해하려면 문장이 맞는지의 문법 검사부터 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XML도. XML이 기계가 이해하려면 얘에 대한 부분에 태그가 있는지 이거부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문장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XML 편집기와 XML 브라우저가 있어요. 편집을 할 때도 요 XML 파서가 있어서 이 편집을 했을 때 이 문법이 저장되어 있는 태그에 맞게끔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를 검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서 자체가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분석기를 통해서 얘가 저장이 되고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XML을 지리 해석기를 던져가지고 걔를 검색하고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ML 프로세스에 보시면 파서와 구문 분석기, 엑셀 엔진으로 크게 보는데, 구문을 분석하는 부분이 삭스와 돔으로 나눠져요. 삭스는 Simple API for XML로 표현되고, 돔은 Document Object 모델이에요. 삭스는 이벤트 기반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돔은 트리 기반으로 구문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에 전체를 다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 문서의 구조를 이해를 할 거냐라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태그를 이해를 해서 DTD나 또는 아까 XML 스키마를 이해를 해서 전체의 트리 전체를 가지고 읽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거냐, 삭스처럼 해당하는 이벤트, 그 문장만 이해를 하고 싶을 때 그 문장을 갖다 놓고 그 구문을 이해를 할 거냐. 돔은 전체 문서 구조의 DTD를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 삭스는 이벤트 기반으로 해당하는 부분의 태그를 이해를 해서 구문을 분석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XML은 문서를 만드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ML은 처음에 문서를 유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공공기관에 가시면 공공기관 계약서가 XML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문서 전송이 XML로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게 계약서냐 매뉴얼이냐 뭐 유형 상관없이 그 문서 유형을 생각하고 문서를 분석한 후에, 물론 지금은 XML로 되어 있는 게 다 DTD까지 정의되어 있어서 상호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집기에서 만드시면 그냥 XML로 저장이 돼서 다른 기업으로 가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뿐인데, 사실은 처음 여러분이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것처럼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태그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만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큐먼트 타입 데피니션 안에 DTD 안에 요소, 속성, 표기법, 그들 간의 관계, 기술 구조를 하고 XML 스키마에 데이터의 구조기를 기술을 하시고 스타일 시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어떤 문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언, 뭐 HTML로 변환하셔도 되고 뭐 대부분은 HTML로 변환하겠죠. 뭐 다른 형태로 변환하셔서 출력 형식을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DTD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선언이 되면 그 DTD에서 XML 문서에서 그 DTD를 정의해서 이 아이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템이라는 부분들은 아이템과 href라는 단어가 이 DTD에 선언되지 않으면 XML에서는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XML은 SGML이라는 ISO 8879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뭐
외우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 기본적으로 SGML을 베이스로 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3C에서. 네. 그러면 GTD가요. 네.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써야 내가 보낸 문서를 딴 쪽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로 쓰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XML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냥 도구예요. 이렇게 만드는 도구. 태그를 정의하고 링크를 정의하고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고 출력 포맷을 정의하고 링크를 정의하고 포인트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내가 문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 내에 내가 내 마음대로 위에다가 배경이라는 거를 BK라고 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유를 뭐 IU로 해놨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내면 해석을 못 해요. 선생님. 해석하실 수 있나요? 못 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낼 때 합의가 된 상태에서 DTD를 보내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DTD를 해석을 해보고 문서를 보는 거죠. 내가 보낼 때 스타일 시트도 보내고 링크도 보내고 그렇죠? 같이 그 기준에. 그런데 이 기준은 상호 합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합의된 기준에서 걔를 DTD를 아까 구문 분석기를 돌려서 읽어보면 얘는 이유고 얘는 배경이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스타일 시트에 있는 SLT, SL, 헷갈려. 얘를 가지고 나중에 HTML을 전환하는 것까지 돼 있다 그러면 전환 포맷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브라우저에서 딱 봤을 때 요 내용 이유고 요 내용 배경이고 를 정의하기.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개인 대 개인만이 아니라 공식 표준, 상거래 표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기관에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씁시다.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으로 이 태그로 다 쓰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업에 공시를 할 때는 맨 위에 총 자산을 넣으시고 두 번째는 부채를 넣는 것이고 이번 달에 순 자산 변동률을 세 가지를 공식 표준으로 합시다. 땅땅땅. 왜냐면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XBRL이라니까요. 베이스는 다 XML이에요. 설명이 좀 부족하네. 그러니까 아까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가 태그를 갖다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면 받는 사람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이 그게 이제 DTD. DTD하고 XLST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치나 이 내용에 대한 합의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질문 약간 헷갈린데. DTD 작성하는데도 문법같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 자유롭게는 안 되죠. 이게 다 XML W3C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RDF 샘플 보셨죠?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가나다나 마바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XML 문법이 있어요. DTD 문법. 기준이 있고. 작성하는 방식이. 그러나 그거는 태그를 정의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태그를 정의하는 우리 쉽게 하면 변수에 대한 선언.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C를 한다고 해서 C 랭귀지를 무시하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변수는 우리가 선언해 쓸 수 있는 것처럼. DTD는 태그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태그는 자유롭게. 단, 태그를 정의하는 방법은 당연히 W3C에서 정한 거죠. 그걸. 이해하시죠? 자, 그럼 HTML, SCML, XML을 비교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연달아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